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현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자주 뵈야 되는데 저희가 이슈가 최근에 외교 관련 이슈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제 외교 전문가들 자꾸 모시다 보니까 국내 정치에 좀 소홀해졌는데 저도 뭐 근데 사실 요새는 국제안보 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박사학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로. 그럼 정치 전문가에, 경제 전문가에, 국제 외교 전문가에. 아니, 그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왜냐면 잘 모르고 얘기하려니까 조금 미안한 감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국제 관계나 외교 전문가는 이거 사실 대권 수업인데. 그걸 알아야 어쨌든 저도 재선까지 했잖아요. 네네. 계속 만약에 정치를 안 하면 몰라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걸 모르고 정치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은요. 국제관계를 모르고 국내 정치를 얘기할 수 있나? 네네. 굉장히 비중이 크죠. 경제도 마찬가지. 경제도 네네. 거의 국제관계가 좌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북한 문제도 관심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이상주의적인 통일 이런 것보다는 북한하고의 경제 통합이라든가 네네.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 문제는 네네. 또 그게 북한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공부를 좀 시간 될 때 공부 좀 해놓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 말씀은 뭔가 좀 꿈틀하는 느낌이 드는 게 내가 재선까지 했는데 계속해서 정치를 할 거면은 정말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돼서 큰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가요? 네. 아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3선 이상 굳이 만약에 한다. 뭐 3선을 하든 아니면 다른 뭔가를 역할을 하든 근데 계속 배지만 달고 국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중요한 문제들에 관심이 없다. 네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뭐 그것이 어떻게 더 큰 어떤 직위나 책임을 맡느냐, 그거는 이제 또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3선 이상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깊숙이 심도 깊은 논의가 가능하고 적어도 미국이나 선진국의 우리 우방국들하고 의원들하고 깊숙하게 토론할 정도의 그 식견이 있어야 된다. 아니 그래서 그 중에서 경쟁해가지고 대통령도 되고 내각도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상임위원장도 되고 그래야지.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아마추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는 적어도 안 할 건 모르지만 저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나라가 막 그냥 운명이 막 좌지우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농담 비슷하게 절대적인 집행부 우위 국가, 제왕적 대통령제 국가에서 집행부가 될 가능성이 없는 다선 의원이 필요할까? 뭐 그런 생각 사실 좀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제 하원과 이제 상원인데요. 그렇죠. 상원 정도가 되려면 그런 식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원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자기가 대통령급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선 이상이면 상원급이다. 상임위원장도 하니까. 그 정도 되면 개개 의원 한 명 한 명의 목소리가 대통령의 어떤 실정이나 이런 걸 견제할 정도 수준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의원들이 우리 국가의 정책들 외교 정책이나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딱 하면 무게 있게 대통령한테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국민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이래야 나라가 정상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는 저는 저 스스로도 좀 반성을 해보고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저런 국가 권력자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어떤가. 그다음에 우리 국회는 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가. 그죠? 그냥 막 우르르 아니면 무슨 뭐 조폭 패거리 비슷하잖아요. 그냥 행동대장들 비슷하게 딱 90도 절만하지. 근데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식견과 자기의 생각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줄서기 이야기하니까
혹시 일광횟집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집은 못 가봤어요. 근데 아. 그 동네는 가봤죠. 저는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꽤 비싸 보이던데, 밖에서 봐도. 뭐 싸지는 않습니다. 네. 맛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거기 막 줄 서고 했던 참 그 모습이 선한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적대적이고 갈등 중심의 국회를 개혁하자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각제 냄새를 슬슬 풍겨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적대적인 정치가 해소되는 측면들이 대통령의 입법권이 없어요. 아, 그렇죠. 폐쇄적으로 네. 국회의원들만 입법권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도 없죠. 예산 편성권도 국회가 갖고 있고. 국회가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이 대통령한테 줄 서야 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의원 눈치를 봐야 되는 공천권도 당에서 공천권도 갖고 없고. 있지 않죠. 네. 근데 그렇게 개혁할 수도 있는데 네. 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제 개혁이라는 것을 의원들의 자꾸 권한을 확대하는 과정으로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상권 분립이라고 하면 서로 소닥 보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아니, 내각제가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제도로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통령, 그러니까 통치권을 강화시키는 대통령제보다는 우리나라나 유럽처럼 작은 나라들은 그렇죠. 네. 내각제가 더 맞다고 생각은 해요. 사실. 장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원래는 엄청 거대한 어떤 연방국가 네. 이런 데 맞는 제도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고 있느냐, 헌법기관으로서 할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네. 그냥 꽁무니나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믿고 모든 국정을 맡긴다?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내각제의 좋은 점을 얘기하기 전에 국회가 제대로 국회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각제 논의를 하려면 국회가 한번 싹 바뀌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한번 받는 상황에 오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거칠게 표현하면 이런 국회의원들과 이런 정당 시스템으로 내각제가 되면은 특권화되고 원로원처럼 다 해먹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뭐, 네,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일본처럼 될 생각이 가능성이 들죠. 많겠죠. 네, 기득권화돼서 그냥 끼리끼리 다 해먹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물려받고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도 마찬가지인데 선거구제가 아무리 좋게 개편된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당선되고 지금의 정당 구도에서 지금의 정당 시스템에서 공천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된다면 정치가 바뀔 수 있을까요?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개혁을 해야죠. 개혁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근데 네. 사람이 바뀌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를 하려면 그 정치 제도 자체가 종속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굉장히 양당의 어떤 독식이 돼 있잖아요. 일종의 네네. 독점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독점제면 시장에서 공급자가 독점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영남과 호남으로 호남, 네. 독점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점 기업이죠. 독점 기업. 그렇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라는 그 시장 구조가 이렇게 경쟁 구조로 재편이 돼야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야, 왜 그런 후진 제품을 자꾸 내놓으면서 우리한테 비싸게 사라고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 독점을 갖다가 공정이든 뭐든 나서서 그 구조를 타파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개편되긴 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을 2번 하신 입장에서 국회에서 뭐 국회의장의 주도로 이제 전원회의도 하고 합니다만은 네. 선거구제 개편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극히 일부 있겠죠.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창피하잖아요. 국민들한테 네. 면도 안 서고. 그러니까 하는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신용이 오히려 일부 연동형 했던 거 폐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병립형으로. 병립형으로 네, 과거처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뭐 큰 제도적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 현재 어떻게 바뀌든 그 상황에서 저는 국민들이 이번에는 좀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하에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서 뭐 권역별이 될지 비례대표제가 아니면 석패율이 될지 뭐 조금 늘어나겠죠. 예, 그 정도 짐작은 해봅니다만. 약간의 뭐 한 20석 정도. 네네네. 그러면은 2016년 총선하고 거의 비슷한 제도고 거기에서 비례가 조금 더 늘어난다. 이 정도 예상하시네요, 그죠? 네네네. 그렇죠. 비례가 좀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 일부가 줄어들면서 대선거구제 시범적으로 예, 몇 군데 생기거나 서울 같은데. 근데 시범적으로 하는 게 그게 잘못하면은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헌재에 좀 판결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있는 아니 근데 이제 일단 네. 선거라는 건 일단 치르고 나면 네. 그 뒤집기가 힘들죠. 뒤집기가 힘들다. 예, 예,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 입법권이 존중되니까. 예, 합의를 할 테니까 네, 어쨌든. 네. 예, 그래서 뭐 많이는 못 할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네. 때는. 예, 그냥 뭐 권역별 비례의 변형 정도 네, 네. 한다 하더라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권역별 비례 도입을 하고 네, 네. 그만큼 소선거구제의 지역구를 좀 줄이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권역별 비례 광역의 비례대표는 일종의 상원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권역별 비례로 국회의원들 뽑아서 네. 그분들을 전부 다 법사위에 넣는 거야. 그걸 법사위를 상임위별로 소위로 쪼개가지고 네. 그렇게 역할을 하면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현행 국회 체제, 국회법하고 선거법만 개정해가지고도 한국에서도 이제 상원 비슷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 낸 분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광역단체장 정도의 실력도 되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국민들도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또 권역별 비례 뽑는다 이러니까 또 그냥 당 보고 그냥 무조건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 아마추어 혹은 네네. 정치적으로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막 권역별 비례로 막 뽑아서 네. 마치 우리가 그 지방선거 때 보면 지방선거 광역의 비례를 뽑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무슨 자기 그 꼬봉 주듯이, 꼬봉 네네네. 공천 주듯이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해왔죠, 솔직히.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심판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당을.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권역별 비례는 취지 자체가 네. 이게 거의 광역 단체장급. 네. 네. 그래서 이 어떤 지역구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다. 그럼 서울시 네.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뽑아줘야 된다라는. 그 이제 당에서 공천을 하니까 문제는. 당에서 공천을 하는 걸 잘 봐야죠. 그래서 네. 잘 보고 그것도 보고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건 어떨까요?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하고 권역별 비례를 권역별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이중으로 투표하는 거야. 권역별 비례를 권역별 대선거구제. 그래서 당도 찍고 사람도 찍고. 그렇죠. 예를 들자 당을 찍을 필요는 없죠. 당을 찍을 필요는 없는 게 예를 들자면 부산이라면은 네. 부산의 소선거구제로 이렇게 네, 딱 네. 후보를 내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부산 몫에 대선거구제를 또 한 5명 주는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에 출마할지 대선거구제 출마할지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그것도 있겠죠. 비례 비슷한 네, 역할을 하지 그렇게 할수 않을까. 그리고 또 있겠죠. 국민들이 선택도 할 수 있고. 네. 뭐 그게 권역별 비례하고 비슷한 거죠.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대선거구제든 권역별 비례든 많지는 않고 한 2, 30석 정도 이번에 만약에 조금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대신에 소선거구는 조금 줄이고 네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비례는 아마 병립형으로 갈 것 같다. 네네. 근데 준연동형 같은 경우에 문제는 어차피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다시피 위성정당 문제가 있죠.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이제 결국에는 또 3당이나 다당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은 병립형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는 자기가 지지하는 양당 중에 하나를 찍더라도 네. 병립형 비례는 또 소신껏 찍거든요. 2016년도에 국민의당이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그것도 국민들이 하기에 따라서 개혁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바른미래당 하신 분들, 국민의힘 하다가 바른미래당 하신 분들이 네. 실험했는데 실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실험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총선을 치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저는 되게 아쉬운 게 네네.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그대로 있었으면 네. 저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음.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많이 있었죠. 네. 내부적으로 사실은 노선의 갈등이 좀 있었어요. 뭐 네. 북한 대북 관계라든가 뭐 조금 이견들이 있었는데 워낙 큰 윤석열 정권의 워낙 큰 문제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비상식 정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에 보면 야 그때 그렇게 막 대북 문제 가지고 뭐 햇볕 정책이 맞니 안 맞니 막 싸웠는데 네. 그게 그렇게 싸울 일이었나? 저것처럼 민주당에서 제가 아마 상당히 왼쪽에 있는 걸로 평가받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전략적 상호주의를 일부 수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북한 관계에서. 네, 네, 네. 이게 과잉 민족주의가 결국은 냉정한 정책 수립이라든가 국정 기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뭐 해결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면 결국에는 목표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북핵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자. 네. 그죠? 그런 관계 속에서 과도기적으로 어쨌든 경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네네. 그리고 이제 조금 보수 쪽의 입장을 대변해서 너무 과도한 퍼주기식의 이런 것은 안 된다. 네네. 뭐 이 정도가 하나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맞춰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렇게 막 싸웠을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뭐 아예 대화는 사절이고 그냥 언제 혹시 저러다가 막 진짜 선제 타격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네. 걱정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저렇게 적대적으로 막 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관리될 것이냐 조마조마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있자니 과거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하나의 어떤 큰 합의선상에서 갈 수 있는 거였구나. 네네. 근데 왜 싸웠을까? 유승민 전 의원님 이 이야기 좀 새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 뭐냐? 역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거. 네. 많은 그 사소한 이견들을 하나의 큰 대타협점으로 모아가고 있다, 국민들을. 합리적 국민들의 대동단결. 네네네. 돌아가서 이제 국민의 정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6년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집권할 때 연정하겠다고 했던 거 아세요? 그렇죠. 네, 국민통합위원회 만들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 유승민, 심상정, 안철수까지 포함한 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대선 공약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죠. 네. 저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건 아니었지만 네. 그때 저는 사실은 좀 미심쩍었거든요. 네네.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 선량한 성정이나 이런 그렇게 보이는 점도 있었지만 한편 보면 좀 우유부단해 보이는 점들도 네네.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지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기대를 좀 한 게 그래도 되고 나서 될 때는 40% 남짓이었지만 되고 나서 굉장히 지지가 많이 한 모였고 80% 넘었으니까. 특히 어떻게 보면 이 탄핵 과정에서 보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제,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자라는 네. 거에 대해서 바른정당까지 큰 틀에서 좀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가개혁 과제들을 좀 더디더라도 연정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 네. 어쩌면 뭐 개헌까지 포함해서요. 네. 대한민국의 또 다른 그러니까 87년 그다음에 87년에 어떤 큰 기득권 교체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7공화국 네. 이 탄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어떤 시대 교체의 기대를 좀 했죠, 저는. 네네. 너무 실망했죠, 근데 그 뒤에. 왜 안 된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뭐 짐작컨대는 뭐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정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네. 그 권력을 독식하고자 하는 게 제일 크겠죠. 보면 지금 뭐 국민의힘의 윤핵관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선거를 할 때까지는 그리고 초반까지는 모든 대한민국의 정말 이건 정말 안 되겠어라는 아주 극소수를 빼고는 거의
매연 확장을 막 통해서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그 통합을 해가잖아요. 네. 그래서 또 대통령 선거에 이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딱 정권을 잡고 조금 지나면 달라지더라고요, 다들. 권력의 맛. 그렇죠. 이제 네. 자리와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싫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었냐면 노동부 장관은 뭐 심상정, 뭐 네. 경제부총리는 뭐 유승민, 유승민, 뭐 네. 안철수 총리. 대표는 뭐 총리 경제부총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저 경제가 아니라 저 교육부총리, 과학교육부총리. 과학교육부총리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네. 뭐 어쨌든 그 각각의 사람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한번 그렇게 해서 대연정을 하고 네. 그 과정에서 검찰 개혁도 차분하게 해나가고 그 외에도 뭐 개혁할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네. 노동개혁 같은 경우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듯이 그런 뭐 네. 그냥 때려잡기식 노동개혁 네. 말고요. 우리가 이제 산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노동이 이제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그 산업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 네. 직업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노동 전환을 위한 그런 노동 네. 개혁이라든가 네. 네. 이런 것들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진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근데 뭐 이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초장에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권력에 대한 어떤 결국 권력을 독식하고자 하는 주변 측근들의 어떤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적폐청산에 대한 초점 이게 이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잘못한 측근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해서 처벌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네, 네, 네. 개혁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라는 칼을 통해서 막 그냥 그 일종의 그 처벌하는 데 집중해 버렸어요. 네. 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을 필두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검찰의 칼을 통해서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어떤 피해 보복이랄까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야만적으로 가버렸어요. 네. 처음에 취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그렇죠. 결국에는 검찰의 칼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 칼은 스스로 그냥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그 칼이 울었구나. 그냥 뭐 피를 좋아하지 네,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보면 전쟁이라는 게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이 그렇죠, 시작되는 그렇죠. 거 아니잖아요. 네, 근데 네. 하다 보면 그 속에서 자동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과정 속에서 점점점 잔악해지잖아요. 인간이. 네,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피해 거죠. 무감각해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갈수록 조롱하고 잔악해지고 또 군중의 심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일종의 어떤 그런 계속 그 잔인해지는 게 자극적인 있거든요. 이제 빠져들죠. 그렇죠. 마약을 하면 할수록 더 센 걸 해야 되듯이. 그래서 네, 좀 더 막 세게, 예, 예. 그러면서 막 그 망신도 더 세게 주게 되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상대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이 잘못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수를 괴멸시킨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았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나니까 정체불명의 아주 비상식적인 집단이 그러니까 가짜 조심한 보수, 집단이 나타나고 가짜 있잖아요. 보수랄까요? 망가진 보수랄까요? 이래 네. 돼버렸죠. 완전히 네. 좀비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의 상대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반대는 존재하니까. 네, 통진당을 해산을 시켰지만 통진당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오히려 음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누군가를 어떤 세력을 괴멸시키겠다라는 것은 사실 잘못된 생각이고 네, 네.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네, 저는 네. 생각해요. 오히려 계속 그 어떤 제도권 안에서 설득해 나가고 바꿔 네, 나가는 게 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혁해 나가는 게.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칼을 통해서 잔인한 어떤 적폐청산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자 했고 그것이 보수의 이제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또 상처가 됐죠. 상처가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검찰이 매우 잔인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기억나십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응? 저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방식이 모욕적이었죠. 굉장히 모욕적이면서 구속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뭘로 구속이 됐냐 하면 강제동원 그 판결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재판 거래 의혹인데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구속됐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 구속한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근에. 그렇죠. 저는 막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이분 도대체 옛날에 그 구속시킨 그 사람 맞나? 그렇게 잔인하게 일국의 대법원장을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하더니 그때 한동훈 검사가 했던 얘기 같이 수사했었죠. 엄청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 검사가. 네. 그때 뭐라고 막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 뭐 이런 식으로 미화하대요. 그때 뭐 제가 기억나는 사법농단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판결에 대해서도 구속되고 나서도 굉장히 막 비판을 막 퍼붓고 그랬는데 여하튼 그때 상황을 보면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도 되고 저는 사실은 탄핵할 때는 보수는 아니어서 저는 이제 무소속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다 무소속이었는데 다만 저는 관찰할 수 있었죠.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민주당을 벗어나서 보수층을 자세히 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는 마음을 열고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얘기를 또 잘 들어주고 그 당시에 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 좀 편들어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검찰권이 엄청나게 비대해졌죠. 근데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칼을 그렇게 많이 쥐어줬으니까. 아니 완전히 적폐청산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힘이 세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피해 한가운데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정권을 줘버렸고 그랬는데 그 검찰권을 갖고 있던 윤석열 검찰한테 검찰을 개혁해라.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렇죠. 네, 검찰은 또 검찰주의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걸로 가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미 그냥 적폐청산이 그런 식으로 가면서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국가 개혁 과제들이 이제 산으로 간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도 애매합니다만 소득주도 성당 같은 논쟁들도 굉장히 좀 무의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어쨌든 그 유럽식의 이제 혼합 경제잖아요. 이제 삼인주의에서 나오는 정책인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빨리 들어와도 될까? 뭐 이런 좀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부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이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통합적이고 중도적이에요. 부산파들은 흔히 하는. 그렇습니까? 예, 부산파들은 그런 스타일. 왜냐하면 영남에서 민주당 정치를 해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YS식의 중도 보수까지 안아야지만이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오랫동안 다선 의원을 한 586들은 이게 이상향인 거야. 한편으로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집권하면은 꼭 이런 거 한번 실천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험적인 건데. 그렇죠. 아니, 어쨌든 같이 국회의원 생활 해보셨잖아요. 잘 알죠. 민주당에서. 특히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부동산 대해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김수현 정책실장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심하시죠. 심하죠. 그 일종의 그 계급적
계급 분석론으로 정책 모두를 보는 그렇죠. 거죠. 네. 계급적 경제관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큰 이제 실책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상당수가 노무현 정권 때 그 밑에서 행정관 정도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사회주의적 진보라든가 이런 부류는 아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자유주의자죠. 네. 전형적인. 그게 노무현 대통령은 리버럴이잖아요. 리버럴이죠. 그러니까 사실 리버럴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진보라고 진보로 부르지만 볼 수 있죠. 실은 이제 미래지향적 보수 비슷한 이런 거죠. 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좀 혁신을 지향하는 보수 이런 네. 건데 저도 그 비슷한 노선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진보 정책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았던 거죠. 아. 네,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한이 맺혔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정책기획위원회 자료집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독일식 질서자유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아까 정확하게 나옵니다. 일종의 중도 보수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도 진보에 해당되지만 유럽 가면 한 중도 보수 정도 되겠죠, 그죠? 네. 김인년 비슷하지 않나요? 그게? 김인년보다는 약간 뭐 하여튼 왼쪽인가요? 3인당하고 그 중간선이 좀 될 것 같다는 그런가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의 룰러로서만 개입한다라고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그 일을 그때 당정협의회 담당자라서 지금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그때 왜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했다 네. 이런 비판을 내부에서 진보 많이 진영에서 많이 했죠.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팠는지 어땠는지 굉장히 아쉬웠는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을 하시면서 아마 그쪽 세력에서는 이번에 못했던 것들 좀 해보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저는 노동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나타났다 정책이죠.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 노동 정책이라는 거는 순전히 노동 정책이라기보다는 약간은 그 기업과 관련된 노사 정책에서 그렇게 나타난 네. 거고 네. 소득주도 성장도 일종의 그런 거죠. 거죠.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도 사실 아시다시피 ILO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그 유럽의 노동당이나 사회당 쪽에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네. 그쪽에서도 사실은 약간은 논란이 많고 그렇죠. 좀 비판도 꽤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쪽 분이신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기보다 좀 진보 성향이신 것 같은데 최병천 씨인가요? 최병천? 네. 네네 그분이 좋은 불평등인가 하는 책을 쓰셨던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제 불평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양극화에서 안 좋지만 네. 네. 근데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세계화 시대에 이제 위에 이제 상류층은 더 빨리 성장하고 네. 네. 밑에는 조금 그거보다 덜 기울기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벌어지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세계화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이 소득주도 성장 문제도 이 노동자 문제나 기업의 어떤 고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적인 세계화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혼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경쟁력이라는 네, 네, 측면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리한 실험을 했는데 다만 전 너무 아쉬웠던 게 그래서 처음에 막 호기롭게 막 최저임금을 엄청 올려서 엄청난 반감을 샀죠. 그렇죠. 자영업자들하고 중소기업들한테.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평균적으로요. 최저임금 별로 많이 못 올리죠. 못 올렸죠. 나중에는 너무 그 앞에 그게 심하니까 네. 나중에는 별로 못 올렸어요. 왜 이러냐 이러는 거지. 의원님 말씀하신데 정답이 있는데 뭐 사실 소득주도에서 성장이 되면 그만큼 좋은 게 있겠어요.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이제 우리 경제 3주체가 가계, 기업, 그다음 정부 이렇게 했을 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게 사실 제일 철학적으로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 소득주도 성장이 목표가 되는 것은 좋은데 한국같이 외세 의존형 경제에서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그게 이제 가능하냐?
그게 이 말인 이제,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사실 재밌는 게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그 ILO 보고서 마지막에 나와요. 그게 이게 그 전 세계가 개방돼서 경쟁하는 이 세계화 시대에 이 논문이죠. 그죠? ILO 네, 보고서. 이 논의가 과연 그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뭐 의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각중가 어딘가에. 근데 이제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 최병천 씨나 이게 그런 분들의 해석이 잘못하면 이게 일국적 경제 단위로서는 체념적 경제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얘가 또 이걸 극복한 얘가 또 노무현 정부에 있어요. 노무현 정부에 또 굉장히 논쟁을 했던 게 그때 이제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네. 쫙 퍼질 때니까 자 아이리시 모델로 갈 건가? 아, 아이리시. 아이리시 모델로 금융, 자본, 유통, 네. 물류 네. 이거 중심의 국가로 갈 건가? 아니면은 그대로 거기에- 아직도 산업 자본주의를 남겨두는 도이치 모델로 갈 건가? 네. 논쟁을 굉장히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단위가 이미 아일랜드 모델로서는 너무 크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산업 자본주의 남겨둬야 된다. 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자. 아.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삼성공화국이었잖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LG의 배터리 투자도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아, 노무현 정부 때. 잘하셨네. 네, 노무현 그래서 지금의 어떤 전략 산업들의 그 토대가 토대가 된 됐죠. 거네요. 토대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 리먼 사태 때 한국이 버티는 힘을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준 거고 이명박 정부도 결국은 2030 계획이라는 노무현 정부를 다시 꺼내와서 봤죠. 맞아요. 네. 저는 금방 그 얘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소득주도 성장이냐, 뭐 분수 효과냐, 낙수 효과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산업 자본주의로 네. 갈 거냐, 금융 자본주의 위주로 갈 거냐에 네. 대해서 우리가 산업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산업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럼 망합니다. 네. 영국이 대표적인 그렇죠. 케이스인데 네. 영국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경제가. 네. 네. 한때는 대처가 신자유주의로 각광을 받았죠. 네. 네. 저도 한때는 대처가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영국을 이렇게 보면서 저 나라가 왜 저렇게 됐을까? 그냥 너무 과거의 제국주의로 축적된 부가 이제는 떨어져 가서 그런 건가? 아니면 뭐 얘기가 많잖아요. 너무 뭐 여러 가지 복지가 뭐 비대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차치하고 저는 대처리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과도한 처방 때문이다. 그것도 기여를 했다. 지금의 영국의 네, 상황은. 그래서 그때 노조하고 그러니까 너무 노조의 그 당시 영국이 좀 과도한 점이 있었죠. 뭐 노조의 있었죠. 투쟁이 네.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뭐든지 과도하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네, 노조를 거의 완전히 때려잡는 식으로 가면서 사실은 제조업이 거의 몰락했어요. 몰락했죠. 영국이. 예, 제조업이 거의 몰락하고 지금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영국의 랜드로버, 뭐 롤스로이스, 제규어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수제 고급 자동차들. 네. 네. 근데 그 회사들 다 어디로 갔어요? 지금 유럽의 경제학자들 평가 들어보면요, 영국은 재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그냥 금융만 남고 다 제조업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기여가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금융이 잘 나갔으니까 상관이 없었어요. 1980년대 이때만 해도. 근데 뭐가 문제? 금융이라는 것은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렇죠. 돈이니까. 네. 그죠? 그래서 유럽이 통합이 되면서 영국은 맨 끄트머리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럽 통합의 중심인 독일로 금융의 중심지가 옮겨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런던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상당히 많이 옮겨가고 또 그것은 동구권이 개방이 되면서 시장이 또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깝고. 동구권하고 가까운 쪽으로 또 네.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가 딱 중심이 된 네.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급격하게 런던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그 위상이 몰락하기 시작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 금융인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적이 없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실은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네, 사람들이니까 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이 사실 그런 거를 지켜보면서 야 우리는 그러면 옛날로 돌아갈래 해서 브렉시트까지 가버렸는데 이제 브렉시트에서 완전히 이제 그냥 유럽 통합과 따로 놀면서 더
고립돼 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봐도 제조업도 없지, 금융도 이제 한물 갔지. 야, 정말 이게 회복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도 정말 잘 봐야 된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주도형 산업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엔 우리도 그 뭐 싱가포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IDC처럼 그런 작은 금융 소국으로는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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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막 그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인 그런 것도 없고 네. 정말 막 국적 불명예 막 이런 나라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굉장히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내셔널리티가 엄청 강한 나라예요. 굉장히 우리가. 강한 네, 나라잖아요. 민족주의가 그럼 이런 심해요, 나라는요, 이런 나라는 절대적으로 제조업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제조업이 약해지고 금융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져요. 양극화가 심해지죠. 네. 왜냐하면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엔 자본을 버는 상황으로 가고 제조업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소득을 버는 거기 때문에 임금 소득과 자산 소득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양극화의 주범이죠. 미국이 금융이 발달하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 오키파이 월스트리트가 나온 거고 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제 제조업을 중간에 다 뺏겼구나. 그래서 지금 다시 리쇼어링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뭐야 삼성도 공장 지으라고 하고 네. TSMC도 공장 지으라고 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도 뭐도 다 좋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우리가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정말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요. 이 좌우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논쟁을 했습니다. 네. 제가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당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열린우리당이네. 열린우리당에 제가 열린정책연구원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연구원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뭐 이런 경제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박세일 교수가 저쪽 당이죠. 한나라당 쪽에서 선진화 이론 만들면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네. 그 이후로는 이런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분 자체가 안 나왔죠.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보니까 학자들이 어떤 거시 담론 이런 데 별로 관심이 공부를 없으신 안 것 하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안 불러주니까 그래요. 네, 정치권에서 안 불러주니까 대학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제가 보니까 그렇거든요. 뭐 최장집 교수라든가 뭐 임혁배 또 박세일 선생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서 불러주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 불러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정치권이 지금 보면 어쨌든 우리 국회를 지금 보면 그런 담론에 대한 토론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릴 게 이거예요. 586들은 이런 담론에 대해서 이해는 했거든요. 했습니까? 이해를? 좀 거칠게 하긴 하고 했어요. 좀 과도하게. 저 워낙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부 586들은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요? 같이 네. 이제 프로젝트도 했었고 했는데 요즘 초재선들은 오히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오히려 이게 그냥 엉겁결에 공천받아서 엉겁결에 공천받았어. 정치가 저도 그런 거 같거든요. 뭐 저도 뭐 지금 뭐 이렇게 아주 일천한 수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제가 만약에 이제 초선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미시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 그렇죠. 나는 전문가니까 이 영역을 파야 돼.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상위 파야 돼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정치사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앞에 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 정권을 한 3개, 4개 이렇게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왜 이렇지 하고 앞에 거를 읽어보게 되고 역사를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나 이런 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게 이제 또 궁금하고 막 또 논쟁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옛날에 세계사회적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아까 대처리즘 같은 네네, 경우도 네네, 얘기를 막 하다 보면 이상하다. 왜 네네. 영국이 저렇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험이 좀 쌓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되고 경험을 쌓을 수도 있지만, 되기 전에도 문제의식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가 정치를 해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같이 정치를 하자. 이게 아니고, 줄을 서서, 살기 위해서. 줄을 서서 윤핵관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거기 패거리에 들 거냐 말 거냐, 연판장에 사인 할래 안 할래, 뭐 네네. 이런 굉장히 네네. 굉장히 난폭한 수준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천을 주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뭐 이렇게 담론 막 고민하고 뭐 이렇게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장기적으로 저 일본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될 것이냐, 저 나라하고 우리하고 계속 사이가 좋을 것이냐, 북한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자꾸 고민하면서 시비 걸고는 피곤하지 않겠어요? 네. 그냥 가 이러면 좋아 빨리 가. 좋아 빨리 가 이러면 네. 좆바가 하면 빡 하고 네. 이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 공천 과정에 문제가 있다. 결국 네. 정당의 문제다. 네, 정당의 문제죠. 그리고 정당의 문화의 문제고, 네. 그 다음에 다선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 다선 의원의 책임도 네, 있다. 다선 의원들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제가 봤던 다선 의원들보다 지금의 다선 의원들이 훨씬 더 생존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네, 과거에 뭐 우리 유인태 예, 예. 의원님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네. 이상돈 의원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분들을 사실 그렇게 다음에 내가 꼭 다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돼야지 별로 안 어려웠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뭐, 예, 그렇죠. 네. 네,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예. 근데 이렇게 할 거면 난 안 할 거야 이러고 또 음. 쓴소리도 하시고 그죠?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이제 어쨌든 한번 쉬시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쉬시게 네. 되면서 성찰하고 공부하고 이제 이런 지금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하신 이런 부분들이 제3지대라든가 뭐 또는 뭐 중도신당 이런 쪽에 담을 만한 어떤 이 철학적인 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념적으로 제 말은 이념적으로 지금 신당에 출연할 공간이 있냐 이 말이죠. 저는 굉장히 크게 있다 이렇게 보죠. 그거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 또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이냐, 언론도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언론이 얼마나 받쳐줄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변수들인데 그냥 이제 이 정치도 일종의 시장이라고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엄청나다. 시장의 수요는 엄청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목이 마르죠. 갈증이 있어요. 네. 경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계속 보면서 이게 국제 질서가 이 전환되는 상황이 굉장히 장난이 아닌데 우리의 운명이 뭔가 막 바뀌고 있는데 이 속에서 매우 신중하면서도 매우 현명하고 지혜로운 정치적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불안하죠. 네. 그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정도도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이 하고 오시는 걸 보면. 근데 그리고 나서 국회나 여당, 특히 여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막 찬양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났다, 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도 수요가 엄청 크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의 운명이 사활이 걸린 운명 아니에요. 저는 사활적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대한민국의 사활적 상황. 이 사활적 상황 속에서 그럼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정치권이 뭐 모든 것이 일치단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토론하고 타협하고 그다음에 논쟁을 어쨌든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 야당하고 대화를 해서 무르익은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도 이걸 가지고 우리의 국가 전략을 만들어서
좀 완성을 시켜서 들고 가서 일본하고도 얘기하고 미국하고도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왜 대통령한테 향후에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근데 뭐 총선을 앞두고 보자면 국민들이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국민들의 수요에 의해서 제3당의 출연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제가 민주당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국민의힘 내부를 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그냥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분오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지층도 굉장히 분열되고 있고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네, 춘추전국 시대.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선거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여는 있겠지만 그냥 딱 그 불만 붙이면 확 탈 것 같은 느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선구제 하에서도 2016년에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38석인가요? 36석까지 했는데요. 이제 그때 병립형이었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사실 비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의 투표를 했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게 이제 아까 이런 어떤 국제관계나 이런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고 봐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횟집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이 부산에 네, 네. 지금 각 그 뭐 사상공단이라든가 이 공단들이 지금 회사가 다 망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경제 정말 안 좋잖아요. 네, 네. 전부 막 빚더미에 막 지금 막 여기까지 차올랐잖아요. 지금 그 이자 갚느라고 허덕거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런 사진을 딱 보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겠어요. 그게 이제 사실 외람된 얘기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야당이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야당이 다 길거리로 나와라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똘똘하게, 좀 더 정확하게 타겟팅을 딱 해서 국민들한테 딱 어필할 수 있게 그래서 무섭게 매섭게죠, 매섭게. 야당 역할을 하지 못하냐. 그리고 뭔가 민주당이 뭔가 굼뜨고 네, 네. 뭔가 이렇게 거대한 맘모스 같은 느낌? 그죠? 네, 네. 네. 살찐 공룡. 네, 그런 네. 느낌. 그리고 이 와중에 권력 투쟁이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냥 제가 밖에서 볼 때 좀 네네. 그래서 지지층도 상당히 답답하겠구나. 네. 이래가지고 과연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거기다가 플러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고 있어서 불만이 팽배하다고 해서 문 정권이 너무 잘했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민주당한테 다 몰아줘? 민주당한테 180석을 몰아줘? 이거에 대한 불안. 이것도 상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야당에 대한 수요는 범야권, 그러니까 반윤에 대한 수요가 한 60 몇 퍼센트. 65% 정도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부정평가 아닙니까? 네. 거기에서 민주당의 지지율,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흔쾌히 대답하는 사람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좀 제3의 야당, 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좀 결이 다른 야당 네. 이 나와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면 이 65%가 범야권의 의석으로 갈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뭔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 투표 안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부정평가는 매우 큰데 의석수는 별 차이 나지 않는. 큰 차이 안 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말씀 요약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념적으로는 중도인데 투쟁성은 굉장히 있어야 되나요? 선명해야죠. 선명해야 되나요? 그죠? 선명하고 저는 상당히 그
그 혁신적이어야 된다고. 혁신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도지만 혁신적이어야 된다. 기득권에 대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맘모스 말씀드렸잖아요. 맘모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어떤 그 과거식의 어떤 투쟁 방식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 때의 어떤 민주당식의 이런 투쟁이나 이런 민주당식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좀 불신을 갖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견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수요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지역이 부산에 계시니까 네. 부산에서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5에서 70%씩 나옵니다. 와,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그게 민주당으로 다 오기는 쉽지 않겠죠. 아, 쉽지 않죠. 그럼 지역적으로 부산이 과거에 보면 뭐 친박연대라든가 무소속 당선자가 갑자기 많이 그 폭등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예상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부산이 원래 야도잖아요. 야도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산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못 참는 게 권위주의예요. 진보나 보수가 그 좌우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행태로서 태도적 수구예요. 행태. 네. 태도적 수구. 그래서 그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 굉장히 컸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검찰 정권 권위주의적 어떤 보수의 행태 막 찍어 누르고 난리치고 뭐 계속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국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 감정 무시하고 또 하나 제가 볼 때 국민들 자존심 짓밟으면서 일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독도를 어떤 어르신께서 독도를 팔아치운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런 거에 대한 반감 그리고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 예, 그래서 잘 모르는데 마치 잘 아는 것인 양 막 하면서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여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죠. 그거는 과거의 민주화 때부터 계속된 거라고 봐서 이거는 부산의 아주 독특한 그 정서예요. 정서다. 이거는 뭐 근데 호남하고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북한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이고 그런 거죠. 권위주의에 대한 이 아주 역동적 저항 의식 이런 게 존재한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권위주의적 정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반감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한때 많이 밀어줬잖아요. 많이 밀어줬는데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망이 아직 회복이 안 됐고 한편 또 뭐 운동권이라든가 약간의 과거의 그 대북 관계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신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PK를 가지고 본다면 대북관이라든가 이런 국가 간은 명확하고 다소 보수 성향인데 그런데 민주화, 그러니까 권위주의, 반권위주의적인, 그래서 이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이런 어떤 그 YS 스타일.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고정 지지층이 좀 있긴 하거든요. 부산 내에서.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막상막하 아닐까.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근데 워낙 조직이 국힘이 그렇겠죠.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국힘이 조금 더 셀 거예요. 근데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이 비어 있는 공간, 비어 있는 이 분노, 저 PK 같은 경우는 또 그리고 다혈질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이게 막 그냥 디비뿌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남이다. 디비뿌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동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야권이 어떤 식으로 편성될 것이냐. 그래서 그냥 민주당도 지금은 국민들이 볼 때 하나의 그 기득권 야당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기득권 야당과 기득권 여당의 대결로 갈 때는 그렇게 이제 심판원이 불붙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현주 의원 모시고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보니까 중도 그러면서도 야당으로서의 투쟁성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중도라는 거는 옛날에 그 안철수 그냥 그럼 자유주의로 바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왜 실패했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요 자기 생각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념이 없죠.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양쪽이 다 싫어 이러면 그냥 양쪽이 막 싸우니까 싫으면 그 중간에 반사적 이익을 얻다가 여기가 격렬해지면 격렬해질수록 이 좁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의 어떤 제가 말씀드린 중도는 제3의 길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길이 있는 거예요. 이거야 지금은 이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감세야 증세야라고 정책 가지고 얘기했을 때 또 양곡관리법 찬성해야 반대야라고 했을 때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조건부로 이것은 찬성해야 돼. 그런데 이 대안이 있어야 돼라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중장기적 대안을 가지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 가격에 대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어라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표를 찍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안철수는 양비론이라서 끝나잖아요. 안철수는 그냥 여기도 싫고 저기도 싫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기 너무 싫으니까 여기 좀 지지하다가 그 다음에 잊혀지죠. 한참 지나고 나면. 알겠습니다. 마지막 넌센스 질문으로 하나 끝내겠습니다. 자, 우파의 상징인 대처수상, 통합의 아이콘인 메르켈, 자, 중도 혁신주의자 힐러리. 자, 본인은 어느 쪽에 가깝다? 어느 비슷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 여기 없으면 다른 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저요?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저는 그러니까 좋아한달까 좀 존경하는 거는 저 메르켈이에요. 메르켈. 왜냐하면 그렇게 되긴 참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좋아해요. 존경하고. 그런데 이제 제 지향점은 그건데 이 성격이나 지금까지의 내가 해온 강단 있는 그런 모습들은 대처에 더 가까웠다고 봐요. 그래서 되게 삭발하신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의 영국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야, 역사는 끊임없이 변하고 환경과 여건이 계속 변하는 가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정치인이에요. 근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본주의에. 내가 절대적으로 오라. 그래서 다 때려잡아.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구나. 저 나라를 봐라. 그래서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겠다. 결과를 보면 메르켈이 훨씬 더 좋잖아요. 이상형 메르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시면 제가 늘 뵐 때마다 한 번 더 모셔서 제대로 좀 시리즈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리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임진각에서 봉화까지 릴레이 국토대장정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님과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